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학교 방침에 의해서 비대면 강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오늘은 제2강 생태계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T에서 봤지만 저는 조용관이고요. 제 정보들은 여기와 교수 포털 사이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인간들도 나눔과 또 함께 살기 위한 공생관계, 상생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태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나눔과 상생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지만이 지속 가능하게 영원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리와 다람쥐의 관계가 있는데요. 다람쥐는 상수리 나무가 열매를 맺어준 도토리를 먹고 살지요. 그런데 상수리는 한꺼번에 열매를 떨어뜨려 버리면 다람쥐가 미처 이걸 다 운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수리는 다람쥐가 먹고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먼 가지에서부터 차근차근 몇 개씩 상수리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러면 도토리가 다람쥐가 도토리를 운반을 시켜서 땅에 묻죠. 그러면서 잊어버린 도토리들은 싹이 나서 다시 상수리가 종자를 번식하게 되는. 그래서 종자 번식은 상수리 나무가 하게 되고, 다람쥐는 이제 먹이를 얻게 되고, 이런 상생 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돼서 숲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또 한강 하구에 가면 이렇게 큰 버드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 밑에를 보면 이런 말똥개라는 개가 살고 있어요. 말똥개란 이름은 이 냄새가 말똥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말똥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 버드나무들은 이 파리가 떨어지면서 말똥개의 먹이 자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말똥개가 여기 버드나무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양한 배설물에 의해서 비료가 되기도 하고 또 공기를 공급해주고 해서 버드나무가 이렇게 왕성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계기도 하나의 상생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지하 세계는 수많은 나무 뿌리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하 세계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이거는 뿌리가 아니고요. 균근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곰팡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균근들이 뿌리를 덮고 감싸고 있음으로써 이 균근들이 영양분을 땅속에서 흡수를 해서 나무에게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나무와 나무 사이를 서로 연결해주는 이런 네트워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네트워크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는 월드를 우드로 바꿔서 우드 와이드 웹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하 세계에서도 수많은 나무들이 연결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 큰 나무와 큰 나무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무들은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강합성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에도 큰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이 균들을 통해서 포도당인 영양분을 나눠줌으로써 작은 나무들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상생의 세계가 생태계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태계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생태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기서 에코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오이코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집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로고스는 학문이란 뜻이죠. 이 두 가지가 합치면 이콜로지로 그래서 생태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생태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에 컴퓨터 본체를 사고 모니터를 사고 마우스를 사고 자판기를 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만 사게 되면 이거는 컴퓨터로서 아무 가치가 없죠. 또 마우스만 사도 그게 작동이 안 되잖아요. 이것들 서로 연결시켜야 이게 하나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야지만이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시스템, 그걸 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물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의 환경들이라든지 이거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개를 만들어야지만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그 개를 만드는 것을 에코시스템, 생물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목이 생태계하고 환경인데요. 그러면 생태계하고 환경은 또 어떻게 다르냐?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생태계는 어느 하나의 구획, 이런 것들을 주로 말을 한다면 환경은 훨씬 더 넓은 의미, 생태계가 여러 개 합쳐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생물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인, 생활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런 환경들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물이라든지 또는 호수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오염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것들의 환경 용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존을 해야 되는데 환경을 잘 보존하려면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지표를 정해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라니가 많이 살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유해동물로 밭에 사는 그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 유해동물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국제자연보호연맹에서는 이것을 보호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어느 한 지방에만 고라니가 살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는 살고 있지 않아서 이런 현상인데 근데 왜 이렇게 한국에는 고라니가 많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태계를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거고, 옆에 있는 것들은 엉덩이에 이렇게 그 하얀 리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노루인데, 주로 이제 또 제주도에 많습니다. 제주도에는 고라니가 없고요. 어떤 생물들이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것들도 바로 이제 생태계 때문에 그러는데, 본인들이 좋아하고 적응된 이런 곳에서만 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의 서식지, 개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와 생물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이고 그런 것도 우리가 상호 관계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유지되는 것들은 서로 생물끼리 예를 들어서 고라니가 많고 또 그 옆에 노루가 많고 그러다 보면 서로 먹이가 겹치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식지가 서로 달리 해야지만이 서로 잘 살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지만 사람하고 고라니하고는 크게 경쟁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것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숲속에 보면 이제 이게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러죠. 토끼들은 풀을 먹고 살고 있고 또 독수리는 토끼를 잡아먹고 살죠. 독수리가 풀을 먹지는 않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풀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건 풀은 이 햇빛이 보내준 에너지를 유일하게 식물만 햇빛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공장이 있어요. 그것을 엽록체라고 그러는데 그 엽록체에서 그 햇빛 에너지를 우리 생명체가 사람이나 토끼나 또는 풀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제 식물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은 자기가 만든 그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토끼한테 전달해주고 토끼는 또 독수리한테 전달해주고 이런 것도 우리를 먹이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식물이 잘 살고 생물들이 잘 살려면 이런 환경적인 요소, 햇빛이나 온도나 흙이나 공기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들을 생산자라고 그러고 토끼와 독수리 같은 이런 동물들을 소비자라고 그러고 얘들은 또 이제 풀을 먹고 나면 찌꺼기가 남기도 하고 토끼가 똥을 싸면 배설물이 돼서 또 남기도 하고 또 토끼가
독수리가 토끼를 잡아먹으면 또 찌꺼기가 남죠. 이런 것들이 이 땅바닥에 널려 있으면 아마 지구는 쓰레기 더미로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세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속에는 지금 이와 같이 뭐 벌레들도 있고 또 미생물도 있고 균들도 있고 곰팡이 같은 이런 것들이 분해자의 역할을 해서 끊임없이 분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들이 분해하면서 만든 건 다시 원래 상태인 원소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물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속에는 이와 같이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동물성 플랑크톤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또 곤충의 먹이가 되고 이런 똑같은 생태계의 그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생태계에는 방금 말했던 햇빛이나 토양이나 탄소나 질소 같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비생물적 요소라고 그러고 또 식물과 같은 생산자, 그 다음에 이 풀을 먹는 소나 메뚜기 같은 초식동물, 그 다음에 새, 개구리와 같은 육식동물, 아까 독수리나 호랑이, 사람 이런 것들 우리는 3차의 육식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비자라고 그러고 아까 미생물들, 세균이나 균류, 버섯, 곰팡이,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해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매화 꽃이 피어 있는데요. 이 매화가 그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에 있는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 에너지를 받고 또 매화가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영양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탄소, 수소, 그 다음에 산소예요. 이 CHO라는 그 기호가 합쳐져야지만이 우리 생명체들의 가장 기본인 탄수화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탄수화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식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여하는 바탕이 되는 게 바로 비생물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생산자인 식물이 그런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면 모든 생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초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이 먹고 세균이 분해하면 다시 탄소와 질소와 산소와 같은 이런 그 무기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비생물적 요소로.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태계는 끊임없이 물질이 이렇게 합성됐다가 다시 분해됐다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연결되는 고리들은 바로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식물들이 이렇게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받아내면 그것을 메뚜기가 먹고 소가 먹고 사람이 이렇게 전달되는데 물질이 전달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원천은 햇빛에 있고 또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만든 포도당이 원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에너지인데 물질이 이렇게 순환됨으로써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데 에너지는 다시 생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먹어야 되고 또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들이 이제 물질이죠. 그 물질들을 계속 순환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생물들 간에 연결이 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상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물질 순환의 기본이 바로 먹이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이거 배우는데 아까 그 식물이 메뚜기한테 먹히고 메뚜기가 개구리한테 먹히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먹이망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질 순환이라고 그러고 물질이 순환되면서 에너지가 흐르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들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산을 깎는다든지 또는 논을 메운다든지 저수지를 메꾸게 되면 여러 가지 생태계가 파괴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구나 또는 어떤 생태계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용량 내에서 이루어지면 생태계는 끊임없이 회복되고 또 복원이 된다면 스스로 이런 것들을 환경 용량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항상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는 자료들은 별도의 그 PPT 자료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는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이나 들판이나 이렇게 육상 생태계가 있는가 하면 또 호수나 하천, 냇물과 같은 이런 담수 생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는 이제 연안이 있고 조간대가 있고 또 강물과 바닷물이 합쳐진 기수역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해양 생태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태계는 이와 같이 그 생태계를 담고 있는 생물과 또 비생물의 물리적인 환경, 온도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에너지를 흐르게 합니다.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는 것은 곧 그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물질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물질을 순환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게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생물들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이망은 이거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한 가지의 순서로만 쭉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람쥐가 또 뭐 부엉이한테 먹히기도 하고 부엉이는 뱀도 먹기도 하고 토끼도 먹기도 하고 이러죠. 이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한 줄로 쭉 되어 있다 해서 푸드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푸드 웹이라는 먹이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한데 그 미국의 엘로우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여기에 그 사슴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농부들이 여기에 늑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농부들이 가축을 해치게 되니까 늑대들을 전부 사냥을 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늑대의 먹이가 되는 사슴들이 이제 포식자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사슴들이 풀을 먹고 하니까 풀 먹고 나무 먹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숲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황폐해지면 비가 오게 되면 이제 흙이 떠날려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늑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 강에 이 토양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비버들도 거기에 이제 물고기가 살 수 없으니까 엉뚱한 비버가 굶어 죽게 생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안 되겠으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다시 늑대를 캐나다 정부에서 들여와서 늑대를 풀어놨더니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풀이 또 나기 시작하고 나무도 다시 복원이 돼서 점차 다시 생태계가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오늘 최고 소비자인 늑대를 없앤다든지 또는 중간에 사슴을 없앤다든지 이러면 생태계에 큰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먹이망의 하나의 단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것들인데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고차 소비자로 전달되면서 많이 이렇게 소실되고 실제로 열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전달되는 것은 한 30-4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그런 관계들에 대한 내용들을 에너지 전환율이 이렇게 1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듯이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피라미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호수, 저수지의 그 생물들의 양을 또는 개체수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소비자, 생산자인 돌말, 플랑크톤이죠. 돌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메기, 가장 고차 소비자 메기가 가장 작고 이런 거거든요. 이걸 무게를 재도 마찬가지고 숫자를 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생산자가 가장 크고
소비자가 가장 작고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피라미드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생태 피라미드라고 그러는데 개체수로 해도 이렇게 식물 같은 생산자가 가장 많고 소비자가 고차로 갈수록 적어지고 항상 이런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거든요. 이건 무게를 재도 그렇고 에너지 양을 따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그 먹이 그물 모양이고 숲속에서 먹이 그물 모양이고 풀밭에서 먹이 그물 모양이고요. 방금 어떤 이제 물속에서의 먹이 그물 모양. 항상 소비자가 가장 생산자가 가장 많고 고차원으로 올라갈수록 소비자의 숫자라든지 생물량이 적어지는 것이 피라미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토대를 가지고 이게 그 피라미드 형태의 그 먹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DDT라는 이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 유독 농약인데요. 이런 농약들을 계속 먹고 먹히는 과정 중에 이 생산자부터 저차 소비자, 중간 소비자, 최고 소비자 이렇게 전달되면서 이런 농약이나 중금속들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지방질하고 결합을 해서 잘 배출이 안 되거든요. 배출이 안 되면서 몸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걸 축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0.014 정도 적었는데 물 5리까지 전달되면서 98.8 ppm까지 굉장히 몇백 배에 가까운 농도로 축적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물 농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 농축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생태계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와 같이 이 환경 오염물질이 있다든지 또는 아까 포크레인 아파트 때 숲을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태 그 환경 용량 내에서의 교란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은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다음 강의 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생태계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생태계가 어떻게 평형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아까 정상적인 생태계의 모양이라고 그 피라미드 모양인데 갑자기 메뚜기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풀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생산자가 줄어들겠죠. 메뚜기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먹이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이 메뚜기 위에 있는 중간 소비자가 이제 먹이가 많아지니까 숫자가 확 늘어나겠죠.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게 늘어나다 보면 또 이제 먹이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되죠. 아까 옐로우스톤처럼. 그러니까 2차 소비자가 줄어들고 다시 이제 생산자가 늘어나서 다시 원래 상태의 이런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생태계 평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구상의 생태계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것들이 반영되는데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정상적인 생태계인데 우리가 여기를 깎고 집을 지으면 요 집 위에 있는 이런 풍뎅이라든지 잠자리라든지 새들이라든지 독수리 다 죽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는 자연 파괴, 환경 파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다가 길을 내버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또 먹이망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 파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생태계를 고려한 상태에서 이 도로도 놔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 황소개구리나 또는 미국 자리공이나 블루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어떠한 경로로든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 천적이 없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하는 것, 또는 우리가 아까 공사라든지 뭐 스키장, 골프장, 댐을 만들면서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것들, 또 이제 뭐 기후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환경 요인이 변화돼서 문제가 되는 것. 그럼 우리가 이제 뭐 공장을 지으면서 물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래서 생태계에 파괴하는 것.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시켜주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아까 그런 먹이사들을 파괴하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호주의 토끼와 전쟁입니다. 오늘날도 토끼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보는 사진에 보면 수백 마리 토끼를 잡아서 지금 놔둔 그런 모양들인데 보신 바와 같이 토끼는 호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나라죠. 그래서 뭐 코알라라든지 캥거루라든지 다른 대륙에 없는 이런 동물들이 있죠. 반면에 토끼나 늑대나 이런 동물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 그 호주의 부자 한 명이 그 단순한 사냥 놀이를 위해서 토끼를 24마리를 들여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냥을 하면서 이제 사냥 놀이를 했는데 그 중에 몇 마리가 도망을 나갔어요. 그래서 걔들이 토끼는 굉장히 번식이 빠르거든요. 자궁이 2개 있다고 그래요. 자궁 하나가 임신을 하면서 또 다른 자궁에 또 임신을 하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토끼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여기 같이 이제 토끼의 방어벽을 쳐봤어요. 이렇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머리를 닦고 있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대공황이 터져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호주도 마찬가지인데 다행히 호주에는 아주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을 갖고 있는 토끼가 많아서 토끼를 잡아서 이렇게 고기를 해서 대공황을 이렇게 이겨냈다는 사례가 있는데 다 잡아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토끼가 계속 번식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하니까 이제 여우를 들여왔어요. 여우를.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여우를 데려왔는데 여우가 거꾸로 이제 여우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우가 토끼만 잡아먹지는 않죠. 코알라도 잡아먹고 또 캥거루도 잡아먹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없던 생태계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뭘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호주의 이제 한 생물학자가 그러면 토끼에만 그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를 한번 퍼뜨려 보자.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퍼뜨리는 토끼에 한 6억 마리 정도가 토끼가 있는데 거의 뭐 90% 가까이 토끼가 죽었어요. 그래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이러스에 적응을 하죠. 사람도 다 죽지는 않죠.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항체를 형성하게 되면 이렇게 슈퍼 토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역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서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낙타를 또 몇 마리 들어왔는데 이 낙타들 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또 호주에 있었어요. 낙타는 뭐가 문제냐면 물을 한 마리가 100리터 이상을 하루에 마신대요. 그래서 물이 고가되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또 이제 이 옥수수가 그 호주의 주 식량인데 여기에 딱정벌레 같은 것들이 옥수수를 계속 먹는 해충이 발생하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 두꺼비를 들어왔는데 두꺼비는 옥수수의 키만큼 점프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는데 또 두꺼비는 독을 갖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래서 또 호주는 지금 여우, 토끼, 낙타, 두꺼비 전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을 자연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원래는 강의 시간이 3시간 동안 해야 될 강의를 한 25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대면 강의할 때 필요할 때 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생태계 정의에 대해서 했습니다. 생태계는 여러 가지 물질 순환과 또 에너지를 서로 나누는 에너지 전달하는 기능은 있는데 그 기능은 생태계 구조인 비생물적인 것과
적인 것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이 2번과 3번에 있는 구조적인 요소, 그 다음에 영양 단계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리자로 이렇게 해당 생물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생산자는 무엇이죠? 식물들이죠. 그 다음에 소비자는 메뚜기나 물고기 같은 이런 것들 소비자, 독수리 마찬가지죠. 균류, 곰팡이 이런 것들 분해자라고 그러죠. 이런 것 기능은 에너지 순환, 그 다음에 방금 호주와 그 다음 미국 옐로우스톤 사례를 봤다시피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생이라고 하고, 어떨 때 생태계가 파괴되는가, 환경 오염이라든지 외래 식물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들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태계는 상생과 나눔을 가지고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상생과 나눔은 물질이 순환하는 거고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과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